자, 안녕하세요. 예,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고요. 예, 자, 오늘부터 이제 선종의 바이블이라는 6조 단경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통 그 선어록 중에서 이제 6조 단경은 가장 고전에 속하거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경전에 속하는데 이걸 좀 쉽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입정을 하고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보살님 이제 오셨다. 자, 요 교재 다 받으셨죠? 예, 제목 그대로 고우 스님 강설 6조 단경입니다. 고우 스님께서 스님들 상대로 강설 6조 단경을 강설하기도 했고 또 제가자들 상대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우리가 좀 보기 좋게 정리를 했습니다. 책을 펴보시죠. 맨 앞에 보면 요 사진이 육조 스님 사진이 있죠. 그 사진이 육조 스님의 진신상입니다. 진신상. 이제 진신상이라는 거는 육조 스님이 살아생전에 그 육신입니다. 살아생전 육신인데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앉아서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중국에는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지 그 돌아가신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박제화해서 이제 썩지 않게 오칠을 해가지고 그대로 미라를 만든 거예요. 미라. 그러니까 지금 그 얼굴의 모습이 그대로 돌아가실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에 고우 스님을 모시고 불교 인재원에서 선종 사찰 성지 순례를 일주일을 돌았거든요. 일주일 돌 때 이제 우리 불교계 기자들뿐만 아니라 일간지의 종교 담당 기자들이 한 열 몇 분이 같이 갔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앙일보의 그 백성호 기자가 이제 그 진신상 사진을 찍고 그걸 이제 신문에 묘사하기를 육조 스님이 살아계신 듯 돌아가신 듯 예,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모습 얼굴 참 묘하죠. 그죠? 그 지금 사진이 이제 삶과 죽음이 함께하는 그 얼굴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표현을 했는데, 그 사진이 아주 귀한 사진인데 그렇게 단경 앞에 딱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보기가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한 300년 전인 스님이지만
이제 1300년 전 스님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계신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기면요, 이제 이 선이 이렇게 6조가 이제 해능대사인데 6조 이전에 5조, 4조, 3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3조, 승찬대사가 열반한 3조사예요. 중국에 가면은 그 양자강 위쪽에 요 이제 5조사하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3조사가 있는데 이제 3조사 사진이에요. 약간 어두운 거는 전용무렵에 도착해서 사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4조사, 4조 도신 대사가 주석하셨던 도량인데 4조사는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제가 가본 절 중에서도 손꼽히는 중국의 아주 손꼽히는 거대한 그런 총림이에요. 4조사.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5조사고 나옵니다. 5조사. 5조 홍인대사가出석하셨고 이제 해능 남욱군 해능이 이제 출가해가지고 여기에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가지고 5조 홍인대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문답하고 이제 남욱군 방앗간에 가서 행자 생활을 이제 8개월 하다가 이제 개송대결을 해서 교수사 신수대사를 이제 제치고 이제 깨달음을 이제 받는 그런 도량이 5조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양자강 위쪽에 이제 황매현이라는 지금 이제 요 사진들은 전부 지금 사진들입니다. 2007년 제가 2005년에도 가보고 2007년에도 가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그 5조사 안에 이제 맨 오른쪽 사진은 방앗간 사진이 있죠. 그거는 이제 해능대사가 8개월 동안 방화를 찧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묘하게도 2005년에 갔을 때는 여기 디딜 방화가 없었어요. 그냥 그 방앗간만 이렇게 해놨고 디딜 방화를 안 갖다 놨는데 2007년에 가니까 이 디딜 방화를 갖다 놨더라고요. 우리 불자님들은 다 이 디딜 방화 다 아시죠? 저도 시골에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디딜방아가 있어서 방앗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방아를 이렇게 밟는 거, 이제 밟고 찢는 거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게 이제 6조 해능대사도 5조사에서 방앗간 행자여가지고 이 방아를 찧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위쪽 사진은 이제, 5조 홍인대사가 효성이 지극했었어요. 그래서 홀어머님이셨는데 그 어머님을 모셔가지고 도량 안에 사시다가 돌아가시고는 그 성스러운 어머니라 해가지고 우리 성모 마리아 하듯이 이제 이 5조사에 가면 성모전이라는 정각을 지어놓고 홍인대사의 어머님을 성모로 모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님을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5조사에 갔을 때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곳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고 그 밑에는 이제 그 개송대결을 했던 회랑입니다. 조사당 앞에 회랑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회랑이 좀 제법 근사한 정원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은 이제 왼쪽 사진이 얼마 없어요? 네, 지금 설명하시는 게요. 없어요? 이분들이 저거 새로 내면서 좀 줄여버렸구나. 아쉽네. 제가 갖고 있는 건 1쇄, 1판본이고, 그게 아마 한 4쇄쯤 됐을 거예요. 그걸 좀 빼버렸구나. 좀 굉장히 아쉽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 예, 지도 한번 보시죠. 지도 보면 이제 오른쪽이 이제 이게 아주 옛날 고지도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이제 한반도, 이제 당시는 이제 신라죠. 통일신라고 이제 왼쪽이 이제 중국인데요. 왼쪽에 그게 가운데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양자강입니다. 이제 지금 말하면 장강이죠. 장강. 양자강이고 그 위에 이제
오조사라고 보이죠? 오조사, 양자강 그 위쪽에 오조사, 사조사, 삼조사 표시되어 있죠. 그 아까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고, 오조사가 이제 오조 홍인대사가 주석하시면서 금강경 한 권으로 깨달음으로 부처되게 한다 했던 이제 그 법문을 했던 곳이고, 이제 해능, 남욱군 해능이 여기 이제 출가한 도량이고요. 그러면 해능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맨 밑에 보면 국은사라고 있죠. 예, 국은사. 이제 거기가 해능 대사가 태어난 마을에 당나라 황제가 이제 해능 대사가 돌아가시고 국가에 큰 은혜를 입혔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은사라는 절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그 국은사에 태어나셨다 보시면 됩니다. 태어났고 거기서 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무꾼으로서 이제 나무를 해다가 시장에 팔아가지고 이제 먹고 살았는데 일찍이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홀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사시다가 거기서 이제 어떤 나무를 주다가 여관에 주고 나오다가 이제 여관 마루에서 이제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탁 와닿아가지고 이제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이제 출가했는데 오조사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국원사에서 오조사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죠? 좋기 한 5,000리나 한 마일리 되는 이 거리를 우리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비행기나 KTX 타면 금방 가지만 그때는 이제 기록에 의하면은 이제 한 달을 걸어갔다 그러거든요. 한 달.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이제 이분이 한 달 동안 이제 부처되고자 하는 마음, 그죠? 부처되고자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이 발심이 이제 확고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쭉 모진 고생을 하면서 걸어갔던 과정이 그대로 수행이 된 거예요. 마음 공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꼭 마음 공부를 뭐 경전을 보거나 훌륭한 법문을 듣는 것만이 마음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구도의 여행, 구도의 순례도 아주 좋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조사까지 갔다가 거기서 깨치고 건강경을 듣고 깨치고 마음이 밝아지어 가지고 오조 스님에게 인가를 받습니다. 인가를 받아 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이제 너는 저 남쪽에 가서 좀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분이 정식 스님이 안 됐잖아요. 이제 행자 신분으로 깨달았으니까. 6조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머리를 안 깎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산속에도 숨어 지내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화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년 뒤에 다시 나타난 것이 광묘사라는 절이에요. 광묘사. 거기 보면 광묘사가 있죠. 그러니까 고향 근처에 광묘사, 지금 이제 꽝저우라 해가지고 광주 있죠. 중국의 남쪽에 가면은 광동성에 광주가 있는데 그게 아마 중국의 3대 도시 중에 들어갈 거예요. 북경, 상해, 광주. 그래서 그 광주의 시내 한가운데 광효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성주 순례를 가보면 국원사, 광효사 다 있죠. 광효사에서 이제 재출가를 합니다. 재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삭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이제 구족계, 비구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냐면 남화선사로 갑니다. 위에 이제 남화선사 있죠. 요 남화선사가 이제 조계산이라는 이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 할 때 조계종 또 조계사 할 때 조계사 하는 그 기원이 되는 산 이름이 조계산이에요. 이제 조계산이라는 것은 조신의 개울 산 이런 뜻이에요. 개자는 개울 개자고 산은 매산자니까 조신의 개울이 있는 산이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 가보면 산이 이제 제법 이제 높은 산은 아닌데 산이 상당히 근사해요. 산이 근사하면서 그 앞으로 개울이 흐르는데 그 개울 이름이 조계예요. 그래서 조계산. 이제 여기에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오랫동안 추석하면서 이제 전법 교화를 해가지고 원래 절 이름은 보림사예요. 보림사인데 이제 육조 스님 돌아가시고 국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시
육조 스님을 이제 국사로 예우하는 걸 하면서 여기 절 이름을 남화선사로 이제 바꿔줬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금도 중국에서 이제 손꼽히는 총림에 속하고 스님들도 굉장히 많고 또 도량이 굉장히 넓고 또 여기 이 조계산 남화선사가 일종의 선종의 이제 동아시아 선종의 발원지가 돼가지고 종갓집에 해당합니다. 종갓집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중국에 뭐 여러 성지들이 많이 있지만 오대산, 뭐 구화산 이런 성지가 많이 있지만은 이제 우리 참선하는 분들은 여기를 많이 가죠. 그래서 우리 조계종으로 봤을 때도 성지가 최고의 성지죠. 조계종으로 봐서. 그래서 저는 고우 스님 모시고 2번을 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우리나라의 조계종에 템플스테이 활동하는 이제 스님 제가자들 모시고 한번 갔던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제 기억에 2012년에 이제 영광스럽게도 총무원장 스님을 모시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총무원장 스님이 내가 이제 이 선 공부를 한다는 걸 아니까 어느 날, 첫날 그 앞에 나와가지고 좀 가이드 좀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처음 가이드를 했더니 그거 들을만한데 그러시더니 앞으로 계속 모든 곳에 도량 가는 데마다 다 가이드를 해요. 안내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제가 이제 주섬주섬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여길 되면 국언사, 광묘사, 남화선사, 대감사, 운문사 이런 데 가는 데마다 제가 이제 느닷없이 가이드를 했는데 총무원장 스님이 굉장히 듣고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거기 일행 중에는 동국대 총장님도 계셨고 또 여러 가지 내노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영광스럽게 이 육조 해능대사의 성지를 가이드를 한 기억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어쨌든 저는 여러 인연으로 이쪽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또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전에 2018년인가에는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 한 20분하고 여기를 이제 3박 4일로 요 육조 성지가 여기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3박 4일로 가면 아주 재밌게 이렇게 아주 뜻깊게 갔다 올 수 있는 코스예요. 그 다음에 그 남화선사 왼쪽에 보면 대감사가 있죠. 거기가 바로 육조 단경이 설해진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소관시라는 곳인데 한 인구가 한 50만 정도 된다는 소도시인데 그 도시의 한 가운데에 이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안에 이제 이 대감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적지가 성지가 그대로 비교적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우리가 가보면 이제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도 제가 꼭 한번 육조 단경을 공부하시고 성지 순례를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나중에 이제 제가 주님께 한번 건의하든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 흥국사에서도 불자님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녀와도 좋지 않겠나. 지금 코로나가 좀 해결되고 좀 여행이 좀 잔류화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쪽에 오면은 그 강의를 시작하며 15쪽 맞습니까? 예, 그 페이지 수는 맞네 또. 예, 강의를 시작하면 요거는 이제 고우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제가 조금 요거는 중요한 얘기들이니까 조금 읽으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육조 단경은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집이다. 해능대사는 당나라 시대 중국 광동성 신주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가난하여 문자를 배우지 못한 채 나무꾼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아버님이 일찍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난했죠. 집안에 가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 해능이 이제 좀 어렸지만은 이제 일종의 가장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 팔고 그렇게 생계를 어머님을 봉양하면서 이제 사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의 원래는 지금은 북경 근처에서 아마 말단 관리를 했었다 그러거든요. 기록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의 연료가 돼가지고 이분이 이제 귀양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귀양을 저 북경에서 이 남방까지 내려왔으니까 너무 먼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남방으로 혼자서 귀양살이를 왔다가 이제 남방에 있는 육조 스님의 어머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육조 스님을 낳았는데 이제 그렇고는 이제 일찍 돌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남방의 호르몬인데 근데 육조 스님이 이제 그 사진 보시면 아시지만 육조 스님이 생김새가 남방형으로 좀 못생겼잖아요. 이런 말을 좀 불경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인물이 좀 변변찮아요. 마치 원숭이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꾼으로서 어머님을 봉양하다가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분이 이제 배운 게 없어서 문자를 몰랐다 그러거든요. 한자를 몰랐는데 이제 말은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 이런 대목을 딱 듣고는 그 말이 무심코 가슴에 탁 와닿았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누가 뭔 말 하는데 마음에 탁 와닿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 그 해능 나무꾼에게 어떤 사람이 이제 무심코 그걸 듣는 걸 딱 듣고는 마음이 탁 와닿아가지고 아, 내가 이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묻고 하니까 저 오조사, 양자강 위에 오조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오조 스님이 금강경 한 권을 이제 가르쳐 가지고 부처가 되게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거기서 이제 이분이 내가 이제 부처가 되는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발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에서 이제 제 개인 스토리를 잠깐 다시 연결시키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너도 부처가 되면은 너도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어. 이 말에 제가 여기까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그런 인연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이제 깨달음 공부해가지고 부처가 돼봐야겠다는 마음을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린 마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에 확 와닿았듯이 이제 이 육조 스님도 문자를 몰라고 무식했지만은 이제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아, 나도 부처가 되어서 영원히 행복하게, 그죠? 깨달아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게 그게 이제 동기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다행히 육조 스님은 출가로 바로 왔고 저는 이제 저는 아마 이제 업이 두터워가지고 출가를 바로 못해. 그때 출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때 출가해야 됐으면 제 운명도 바뀌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때 저는 그때 출가에 마음이 없었는데 누가 물어요. 그때 왜 출가를 안 했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아, 안 드렸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왜 출가를 못 했을까요? 그때는 제가 일단 불교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고 부처는 깨달은 분이다. 이제 너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 얘기에는 제가 뿅 갔지만 불교를 잘 몰랐어요. 불교가 뭔지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다가 제가 있는 절에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간 절에 주지 스님이 대처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전혀 모르는데 어느 날 뭐 밤에 이렇게 이제 뭐 공부한다고 앉아 있는데 저 아래채 공양실에서 막 공양주 해주는 보살님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싸우고 막 울부짖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또 있다가 보니까 또 뭐 남자 소리가 들려요. 막 우렁찬 소리가 들었고 이제 두 분이 엄청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박문호 박사가 대학 1학년 때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부부 싸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의심하고 공양주 보살님이 살림을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뭐 대놓고 스님이시니까 대놓고 결혼을 안 했지만 같이 살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어떤 총각이 오는 거예요. 내 또래 비슷한 총각이 와서 절에 와서 며칠 있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고 밥은 따로 먹고 그래가지고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제 막내 아들이라고 해요. 자식이 여럿 있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참 그걸 보니까 참 안쓰럽더라고요, 저는.
잘 이해도 안 됐고, 그래서 스님에 대한 인상이 제가 스님으로서 이제 가깝게 지냈던 첫 인상이 저는 그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스님들에 대해서 뭐 출가하는 그런 마음이 저인데는 별로 없었어요. 뭐 우리랑 똑같네. 그리고 또 조금 마음이 짠하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자식이나 이런 거 떳떳하게, 그죠? 뭐 아들이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니까 어쨌든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뭔가 좀 부끄럽고 숨기려고 이러니까 저는 그게 첫인상이 이제 처음에 스님들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뭐 스님 되고 뭐 이런 건 또 몰랐을 뿐더러 제 인대는 그 스님들의 인상이 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 제 인대는 뭐랄까 매력이 없고 이런데 이제 대학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스님들 만나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그때도 그 어렸을 때 그 인상이 저희는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업을 지어야지 좋은 인연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막 그래 되다 보니까 저희인데는 그 출가에 대한 것은 별 적은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요. 8개월 행자 생활 중에 도노. 자, 이거 한번 같이 해봅시다. 도노. 이게 이제 단박 깨친다는 이게 이제 육조 해능대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전까지는 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이 깨달은 시기가 대략적으로 약 한 서기로는 이제 육조 스님이 638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638년이니까 대략 육조 스님이 깨달은 것은 한 660년, 650년에서 660년도 상가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통일 신라 무렵이라 보면 됩니다. 삼국 통일한 무렵이니까 불교사 역사로 보면은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한 1000년이 넘었을 때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가 불교가 탄생한 지 1000년이 넘었는데 그 불교가 탄생해서 1000년 동안에는 깨달음이 우리가 점점 닦아서 세세생생 닦아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조 스님은 뭐라 그러냐면 깨달음이 단박에 깨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불교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이 선종의 출현이고 육조 스님 법문의 가치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똑같은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이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검색해서 공부 안 되면 세세생생 생사윤회하고 태어나고 윤회 태어나가지고 계속 닦아가지고 부처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박에 끼칠 수 있다니까. 단박에 끼칠 수 있다니까. 육조스님 이게 이제 선종의 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사상사적으로나 불교사적으로 굉장히 이게 특색이 있고 또 인류의 문명사에서도 굉장히 이제 특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렸을 때 너도 깨치면 부처가 된다. 너도 이제 그래서 나도 깨달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깨달은 공부를 대학 들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뭐 이래도 이제 이게 깨달음이 공부가 이게 시원통차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거나 경전을 보거나 뭐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를 듣거나 큰 스님 법문을 들어봐도 뭔가 이게 명쾌하지 않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얘기가. 그래서 이제 계속 저는 이걸 찾았던 거예요. 찾다가 2002년에 이제 나이 38에 고우 스님을 만난 거예요. 태백산에서 고우 스님을 만난 거죠. 근데 고우 스님 법문을 딱 듣니까 이게 시원한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뭐 유명한 교수님이나 큰 스님 법문을 듣고 정리가 안 됐던 게 고우 스님 법문을 딱 들으니까 6시간 딱 법문을 들으니까 이거구나 하는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우 스님의 첫 만남에서 이분이구나. 세상에 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는데 깨달은 분을 우리가 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도를 통한 분이 있다는데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인을 내가 못 만났는데 내가 6시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속으로요. 이분이다. 그때 이제 제가 마음에 딱 중심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제가 한 20년을 법문을 들여다녔고 요 책은 이제 한 법문을 듣고 한 10년쯤 됐을 때 제가 뭔가
좀 중도 연기가 이해되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일단 이제 아르마르라도 이해가 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예, 또 세상을 보는 눈도 환히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이게 고마워가지고 스님께 뭘 해드릴 게 없을까 해서 이제 마침 육조 스님 그 강의를 하신 게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테이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정리를 녹취를 해가지고 이렇게 책을 한 권 내드린 거죠. 그런 대로 저도 이제 법문 값을 한 편이죠.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이제 우리 중효거사 이름으로 내라고 자꾸 그러셨는데 이제 출판사에서는 중효교사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안 알려진 사람인데 그래도 고우 스님 이름으로 내야 안 됩니까? 책이 좀 팔리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조계전 출판사에서 고우 스님 이름 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께서도 뭐 그게 마땅찮아 하시면서도 방편을 수용해가지고 이제 고우 스님 육조남견 강설이라는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인연으로 우리 여기 고향 흥국사의 불교대학에 우리 훌륭하신 도마님들하고 같이 이걸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네, 우리 고우 스님을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할 때 고우 스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법문한다. 고우 스님이 나인데 법문해 주신다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훨씬 더 마음이 다가올 거예요. 좋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들으십시오. 도노하고 육조가 되어서 선종의 육조가 된 겁니다. 되어 선을 세상에 알린 분이다. 해능대사는 43인의 제자에게 깨달음을 전했는데 그 법맥이 마조와 석두에게 이어져 천하의 남종 도노선을 알렸다. 그 밑줄 꺼십시오. 남종 도노선. 이제 이 육조 해능 대사를 이제 남종이라 그럽니다. 남종. 왜 남종이라 그러냐면 북종이 있었어요. 이제 선종의 법맥이 남쪽으로 전해진 걸 남종, 북쪽으로 전해진 걸 북종이라 그래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해능 대사는 남쪽으로 내렸기 때문에 남종인데 남종선의 특징이 뭐냐면 도노선이에요. 같이 봅시다. 돈오선. 단박 깨친다는 거예요. 근데 북종은 뭐였냐면 점수선이에요. 점점점 닦아가지고 깨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색이 다르죠. 남쪽은 금방 깨친다. 찰나 안에 깨친다. 그런데 북쪽은 열심히 수행해서 점점점점 닦아야 깨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방법이 길이 다른 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남종이 이제 왜 이제 이게 중시되고 지금 육조 스님이 돌아가신 지 1300년이 돼도 왜 우리가 지금 우리 조계종 이름도 이 육조 스님 이름을 따가지고 조계를 하고 왜 이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이 흥하고 있는지,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알면 재밌죠. 예. 그래서 이 남종 도노선을 알렸다. 이것이 후일 임재종, 밑줄 꼬십시오.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위양종, 법안종의 중국 선문 5가 7종.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돌아가시고 마조, 석두 대사의 시대에 오면은 중국에도 이제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었는데 교종은 거의 명맥이 끊어져 버리고 선종 천하가 돼버려요. 중국 불교 전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선종 천하가 됐는데 선종에도 천하의 인물들이 다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조사들이 많이 출연하니까 이제 이 선종 안에서 이제 임재종도 나오고 조동종도 나오고 운문종도 나오고 위양종도 나오고 법안종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5종이 5가라 그럽니다. 그걸 선종 5가라는데 5 큰 문파가 나오고 그 중에 이제 임재종이 조금 지나면은 또 임재종 천하가 돼버려요. 그래서 임재종 안에서 이제 양기파하고 이제 양기파하고 황룡파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 임재종 법맥이 이제 우리나라 고려에 전해져 가지고 이제 요 흥국사 맞은편에 태고보국사가 태고사가 있죠.
태고보국, 북한산 안에 태고사가 있거든요. 태고사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그 서울에 있는 조계종의 본산에 있는 조계사가 요게 이제 일제강점기 광복 그 정화전에는 태고사예요. 예, 태고사였어요. 원래는 저 조계사가 태고사라는 이름으로 계산을 했는데 정화를 하면서 이 태고사에 있던 대처스님들이 태고종이라고 자기들 문패를 나가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문패를 달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태고사라면 비구 대처가 엄청 격렬하게 싸웠는데 저거 이름들을 여기다가 이름 붙일 수 없다 해가지고 조계종 스님들이 문패를 간판을 조계사로 바꾼 거예요. 조계사는 이제 이 육조 해능대사를 상징하는 거고 태고사는 우리나라 조사인 태고스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걸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데 이 태고종이 자기들 간편을 태고자로 붙여놔버리니까 이걸 못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조계사, 조계종과 태고종은 형제지간이에요. 예. 한 문중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물론 다 대처를 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안에는 이제 그 비구성들도 계셨는데 다수가 이제 대처를 하는 바람에 이제 조계종은 이제 비구종단이지 않습니까? 청정, 비구성, 부처님 이제 정법을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이쪽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약간 그 입장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갈라졌는데, 이제 요런 것도 역사를 알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죠? 예, 원래 조계사 이름이 태고사였고, 태고보우국사는 우리나라 이제 조사인데, 우리나라 조사 중에서 이제 간화선, 화두참선법으로 처음으로 깨친 분이 이제 태고스님이거든요. 처음으로 깨쳐가지고 중국에, 그때는 이제 원나라였는데 중국에 가서 남방에 가가지고 그 깨달음을 점검받아서 인가를 받아옵니다. 인가를 받아올 때 인가해준 분이 바로 임재종의 서곡천공선사였어요. 서곡천공선사인데 임재종 18대 손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인연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 조계종의 모든 스님들 법맥도 다 태고보국사 법맥으로 거의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맥이 임재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재종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육조 해능대사, 임재종, 그 다음에 이제 태고보국사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의 법맥은 대부분 이제 이 임재종 법맥이고, 임재종 법맥 위로 올라가면 육조 해능대사의 법맥으로 이어진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고우 스님이나 뭐 이런 이제 여기 이제 우리 한국사는 월산 스님을 이제 조실 스님으로 모시고 있는데, 월산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임재종 그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한국의 구산선문, 이제 구산선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국사 공부를 할 때 다 공부하셨죠. 통일신라 시대 구산 9산에 이제 선이 이제 전례가 됐잖아요. 구산선문과 조계종, 이제 구산선문이 일맥으로 통합되면서 조계종이 된 거예요. 조계종. 그 다음에 일본의 조동종과 임재종. 지금 일본 불교에는 이 조동종과 임재종이 선종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대로 조동종이라 하기도 하고 임재종이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임재종 법맥이 이어졌지만 종파 이름은 조계종이라 했어요. 왜 조계종이라 했느냐면 이제 우리나라 스님들이 자존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고려 시대부터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선사들이 썼어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이제 조선시대에 내려오면서 이제 조선시대가 숙류 억불 정책으로 이제 불교를 탄압을 해가지고 모든 교단을 다 없애버렸어요. 조계종도 없애버리고, 교종도 없애버리고, 이제 없애버리고, 승려의 도성 출입, 이제 한양 천도를 해가지고 한양 안에 사대문 안에 승려들의 출입을 금지를 했어요. 유교국가였으니까. 어마어마한 탄압이죠. 교단도 없애버리고 사대문 안에 절도 다 허물어버리고 이제 도성 출입도 금지시키고 승려의 신분을 8천민의 하나로 강등을 시켜버려요. 이제 8천민은 이제 백정, 무당 뭐 그런 천민으로 강등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다시 이제 개화기를 거치면서, 개화기 무렵에 누가 나타나느냐면 경허스님. 여러분들 아시죠? 들어보셨죠?
경허 스님이 나타나고 용성 스님이 나타나요. 이제 33인의 한 분 있죠.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만해한웅과 같이 했던 백용성 스님. 그러니까 용성 스님, 경허 스님, 망공 스님, 하남 스님,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용성 스님 제자, 동산 스님 제자, 성철 스님.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이 도인들이 개화기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막 무수하게 쏟아져 나온 거죠. 이 전부 선맥들이거든요. 선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조선조의 억불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교단이 우리가 없어졌지만 이제 일제강점기에 다시 이제 조계사를 이제 세운 거예요. 그때 이름을 태고사니까 태고사를 하겠습니다. 1935년에 이제 비로소 도성안에 순조선식으로 절을 세운 게 태고사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죠. 사대문 안에 순조선식으로 다시 절을 세워 복원한 게 조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태고사가. 태고사를 35년에 세우고는 이제 거기서 이제 논의를 한 겁니다. 우리 조선불교 지도자들이 우리도 종단을 재건하자 이렇게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설이 나왔습니다. 여러 종명을 뭐로 할 거냐 여러 설이 나왔는데 하남 스님께서 이제 아까 경허 스님의 제자 하남 스님, 오대산 하남 스님 그때 이제 종정이 되신 분이에요. 하남 도인이 이제 우리 종단의 이름은 육조 해능대사에서부터 구산선문으로 이어져 왔으니까 이제 조계종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가장 오래된 선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처음 전해온 분이 도의 스님이라는 분이거든요. 저 설악산에 가면 양양에 가면 진전사에 가면 그분이 이제 부도가 있습니다. 부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국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멋있는 부도가 있는데 그 부도의 주인이 이제 도의 스님인데 그분이 서기 821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법을 이어온 최초의 조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종조로 모시고 이제 중흥조로 태고 스님을 모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단 이름은 조계종으로 하자 했는데 이 마침 이때 논의할 때 조계종인 종명은 중국에도 없었고 일본에도 종명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잘 됐다. 그럼 우리나라의 불교의 특색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조선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만들었던 거죠. 그게 이제 1962년 비구대처 정화를 거쳐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이제 종명이 이제 종명은 그대로 하되 앞에가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육조 스님 공부가 대한불교 조계종의 뿌리가 되는 공부이기 때문에 또 동아시아 선종의 출발이 되는 거고 또 불교 사적으로 보면 점점 수행해서 열심히 수행해서 닦는다 해서 깨달음은 찰나간에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공부죠. 그래서 인류 문명사에서 저는 이 선종의 출현을 불교의 출현, 선종의 출현은 인류 문명사에서는 인류 문명의 최고의 높은 수준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또 어떤 위대한 사상이 출현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지금까지 사상으로 봤을 때는 이 선종의 출현이라는 것은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높은 경지에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차차차차 여러분들에게 왜 이 인류 문명사에서 이 육조 단경이 가장 높은 경지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구산선문과 조계종, 일본의 조동종과 임재종. 이제 요 일본의 조동종, 임재종과 특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인류 지구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 가장 비싼 회사,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가 어딘 줄 아세요? 전 지구상에서. 예? 어디요? 응? 빌 게이츠가 하는 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예. 애플이 전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회사예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고, 또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제도에서는 주식회사에서 상장된 주식의 총
총액이 시가총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시가총액이 가장 압도적으로. 이게 지금 몇 년째, 한 10년 이상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애플이 주식 상장했을 때 주식을 사놨으면 지금 완전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근데 이게 애플을 창업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이 일본 선종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네, 조동종 젠 마스터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출가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젠 마스터에게 출가를 하겠다고, 자기도 이게 공부하니까 너무 좋다고 출가하겠다 그러니까 그 일본 조동종 젠 마스터가 내가 보니까 당신은 비즈니스가 더 어울릴 것 같다. 당신은 내면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출가해서 그 구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비즈니스 하면서 얼마든지 도를 닦을 수 있으니까 당신은 비즈니스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티브 잡스가 그 젠 마스터 스승의 얘기를 듣고 출가를 단념하고 결혼을 하면서 사업을 해요. 애플을 창업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결혼식 주례를 그 젠 마스터가 주례를 서줍니다. 예, 그 사진도 있고 제가 나중에 카톡방에 그 주례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있는 그 사진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그 자기가 기업의 이제 그 제품의 개발이나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경영 이념이 선정신이라고 해요. 선의 지혜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한때는 이제 이 아이폰을 갖고 다녔는데 좋아해서 이 아이폰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소위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사 직원들이 뭐도 넣어라 이렇게 막 고급적인 기능을 다 넣으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비싸서 안 팔립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품을 만드는 직원들, 개발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비싸서 고객들이 안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명품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예술품을 만드는 것이지 팔아먹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이 다르죠.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업을 하거나 또 장사를 하면 팔아먹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 CEO, 유명한 이병철 회장이나 정병이 전부 그런 사고잖아요. 돈 잘 벌기 위해서 사업한다.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건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예술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 경영이라는 그 효시가 스티브 잡스에서 인문학 경영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인간성을 높이는 거, 인성에 도움이 되는 걸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사고가 엄청나게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 트렌드도 이제 스티브 잡스 이전과 이후가 저는 달라졌다고 봐요.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도 장점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단점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출생 배경이나 살아온 환경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기 딸도 네가 내 딸인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해가지고 안 만나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년에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화해를 했다고 그러고 뭐 그러죠. 그래서 뭐 하여간 그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우리가 이제 비인간적인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의 어떤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어떤 그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경영하는 데서는 선의 지혜를 빌려와가지고 그것을 비즈니스 세계에 도입해가지고 대박을 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삼성도 이제 이건희 회장 그 아들인 누굽니까? 그 아들 3세가
이제 뭡니까? 이재용. 이재용 그 부회장도 이제 이 애플을 스티브 잡스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만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죠. 자기보다 참선에 대해서도 밝고 요가에 대해서도 밝고 이래가지고 만나고 굉장히 자기도 참선 명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고 임직원들인데도 임원들인데도 명상 공부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그 명상센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고향인 그 영덕에 가면 칠보산이라고 아주 명산이 있어요. 그 칠보산 그 중턱에 보면 바다를 이렇게 그게 이제 명사 20리라고 해가지고 이 고래불 해변이라고 해가지고 이 원산이 명사십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가면 이 바다가 요렇게 반달처럼 요렇게 되면서 이 모래사장이 참 이쁘게 요렇게 굽이쳐 있는데 그 산이 참 이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의 장남이 이제 결국은 그 경영권 승계를 못하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울분에 차 있을 때 그 맞은편 산 봉우리 밑에다가 자기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와서 살았어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건희 그 회장이 그 칠보산 중턱 산 그쪽에 명당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땅을 사놓은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무렵 되니까 이제 삼성에서 이제 제가 그거는 임원들인데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 전국에 이게 이제 명상센터를 지어야 됐는데 이제 수도권에 땅을 알아보니까 그래도 명상센터 되면 주변 우리나라 왜 총림 절처럼 큰 절처럼 한 계곡이 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데를 찾으니까 땅이 없다는 거예요. 웬만한 데는 다 이미 차지하고 있고, 그죠? 또 짜투리고 이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려면 어마어마한 그 힘이 드니까 땅을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그 이건희 회장이 사놓은 그 땅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다가 500억을 들여가지고 근사한 현대식 그 힐링센터를 지어놨습니다. 아주 멋지게 지어놨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선 정신이 지금 시대에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좀 공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선의 지혜는 누구든지 접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안 써먹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선의 사상이, 선의 지혜가 이제 서양에 건너가서 서양 사람들이 이런 걸 빨리 받아들이잖아요. 실용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도 명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고 구글 같은 데서도 명상 프로그램이 도입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선의, 여기 저는 출발이 육조 스님으로 보면 되고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 대만으로 이어져 수많은 위대한 선사를 뵙다. 이제 임재종 스님으로 틱약한 스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현대 유명한 틱약한 스님도 바로 자기가 베트남 임재종 멧대손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서홍 스님인데 인사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임재종 멧대손입니다. 그래가지고 스님하고 저하고 법형제지간입니다. 이렇게 친근한 표현을 했다 그래가지고 서홍 스님도 굉장히 반가워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에 주는 영향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종, 베트남, 대만으로 이어져 수많은 위대한 선사를 배출했다. 지금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조계사의 조계가 바로 육조 해능대사를 말합니다. 베트남의 틱약한 스님도 스스로 임재의 법성리를 하니 이 역시 육조의 법으로 이어진다. 해능대사의 가르침은 대승불교의 핵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예술, 건축, 디자인 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총 맞아 돌아가신 그 아베 수상도 이제 그 속병이 있었죠.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그 수상직도 못하고 내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누가 아는 분이 당신 그 위장병 다스리는데 참선이 좋다 그래가지고 참선을 해서 위장병을 상당히 이제 회복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수상을 한 번 더 했죠.
한 번 더 하다가 이제 내놓고 이번에 이제 그런 저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베도 심지어는 참선을 했다 할 정도니까 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현대 인류 문명의 상징인 스마트폰을 만든 미국의 스티브 잡스도 일본 조동중 선사의 지도를 받은 선수행자였다 하니 이 가르침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것이다. 저는 종교도 초월한다고 봐요. 저는 이 선의 지혜는 시대, 지역, 인종, 민족, 종교도 초월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종교적으로, 종교라는 그런 그 견해로 이거를 보면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저는 그걸 잘한다고 보거든요. 예. 지혜, 그게 필요하면 그걸 싹 써먹는 거죠. 예. 육조 단경은 이러한 육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후대의 책으로 엮은 것이다. 부처님 제자의 어록 가운데 유일하게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것도 재밌죠. 이제 보통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이라 그러고, 부처님 제자의 이제 저서나 법문을 론이라 그러거나 어록이라 그러거든요. 론, 뭐 대성기실론, 이제 중론, 대지도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육조스님 법문도 육조 어록이라 해야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도 경이라고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불교를 따르는 불제자들이 와, 이 육조스님을 부처님으로 봤던 거죠. 부처님으로. 부처님 생불로 봤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은 경전의 예우를 해가지고 경자를 붙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시비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이 육조 단경의 가치가 경전의 반열에 있다고 보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육조 단경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육조 단경의 이 내용, 법문, 지혜를 내가 확실히 이해하면은 여러분들도 육조 스님의 그런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근데 그걸 일단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의 안목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체험하고 실천하는 게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종의 종지가 담겨 있어 선수행의 지침서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요 선종의 종지를 밑줄 꺼세요. 이제 우리가 요 공부를 하면서 선종의 종지가 과연 무엇인가를 이제 화두로 삼아가지고 문제식을 삼아가지고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선종의 종지가 담겨 있어 선수행의 지침서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육조 단경을 봐야 되고 이건 어느 정도 안목을 갖춰야 돼요. 성철 스님은 참선 수행자들이 사상을 정립하는데 육조 단경을 공부하도록 권했고, 요게 이제 고우 스님하고 인연이 있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저는 이 고우 스님, 성철 스님의 제가 그 인연으로 공부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고, 저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도반님들이 저하고 이 육조 단경을 같이 공부한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복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가진 거예요. 좀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중요 교수를 만나서 내가 고우 스님 육조 단경을 같이 공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자부심과 프라이드를 가져도 좋아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 머리를 깎고 안 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바른 선종의 종지를 똑바로 공부하는 그런 인연을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귀한 일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결석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예, 결석하면은 여러분들이 손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보살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땅을 치고 지금 왜 안 오셨을까? 오늘 와가지고 여기서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기록에 의하면은 중국의 마오쩌둥이 누구예요? 모태똥이죠, 모태똥. 모태똥도 가까이 두고 애독했다 한다. 그러니까 모태똥도 그 비서가 쓴 회고록에 보면요,
멀리 여행을 가고 이럴 때 꼭 육조당경을 챙기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육조당을 한 번 본 게 아닙니다. 계속 애독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육조당경을 애독했을까요? 선종의 지혜를 빌리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활용하고 또 이 마오똥 똑같은 중국 공산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이 한번 우리가 이 근대사를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당에 밀려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몇 명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불과 몇 사람이 시작한 건데 십몇 년 만에 천하를 다 움켜잡았잖아요. 한 20년, 30년 만이구나. 30년 만에 중국을 움켜잡아버렸잖아요. 몇 명이 시작해가지고. 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를 지금 정상을 넘보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들이 정신세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미워하고 왼수로만 삼지 마시고,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저는 모른다고 봐요. 저는 그 앞날은 알 수 없다고 보는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소련 저건 대리인 불과했다고 보거든요. 되게 국제정세를 보는 사람, 소련은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소련은 자원을 가진 거죠. 자원. 그죠? 자원을 가진 거죠. 저걸 믿고 지금 저렇게 설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기술이나 능력은 중국이 상당히 앞서. 근데 지금 중국이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아주 고퀄리티의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근데 반도체는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지금 첫째, 둘째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우리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강대국이 된 거예요. 강소국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대한민국도 지금 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미국 대통령이 쫓아와가지고, 그죠? 쫓아와잖아요. 와가지고, 삼성 찾아가고 자랑하고 어깨 누르게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뭔가 우리가 쓸 카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와서 손 벌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대로 안 들으면 또 뭘 억압을 하겠죠. 그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국도 우리 눈치를 보고 봐야 되는 상황이 있고 미국도 우리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더 저러려면 저는 선의 지혜를, 불교의 중도의 지혜와 선의 지혜를 우리 국민들이 좀 더 공부하고 또 정치나 경제인들이 이제 그렇게 눈을 떠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같은 분은 명상을 하고 또 홍나희 여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관심을 가진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또 CEO들 중에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도 굉장히 반가운 현상인데 문제는 정치인들이에요. 왜 이렇게 죽사 싸우는 거예요? 저기는 정도도 없고 선의 지혜도 없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시대 흐름도 모르고 어떤 지혜를 갈구할 줄도 모르는 이런 풍토는 좀 바꿔야 되는데 이걸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걸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미미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육조당경이나 선의 공부를 제가 이렇게 자꾸 하고 유튜브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혹시 한 사람이라도 못 돼요. 하늘의 불씨가 광야를 불태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미미한 노력, 보잘것없는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대해서 당당하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 끝내고 이제 좀 쉴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해능대사의 육조당경을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나온 육조당경, 세계에서 육조당경 나온 것 중에는 가장 쉽게 설명이 됐다고 제가 자부심을 가집니다. 선은 본래 평상심이 도라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 평상심이 도라는 말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심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도란 말이에요. 이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우리 인식에 어렵다. 선은 스님들이나 하는 공부고 산중에 절에서 하는 것이다는 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께 제가 좀 억지를 한번 부려볼게요. 선은 쉽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은 쉽다. 선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다. 네,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보고 개발해서 써먹으면 되는 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도 하고 모태똥도 얘기를 하고 그죠? 아베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가져다 써먹어야 되는데 이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싸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를 어렵게만 여기기에 최대한 쉽게 풀어 성과 불교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육조당경을 공부하는 분은 대부분 불자이겠지만 불자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여기 고우스님 말씀하십니다. 불자가 아니면 상관없다. 건강경에 불교가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다. 우리 배웠죠?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다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라고 했듯이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불교는 모든 종교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경 공부하는 게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 이게 무슨 뜻이다? 중도라는 건데, 중도. 우리 존재 원리라는 겁니다. 해능대사가 존재의 실상, 이제 존재 원리, 중도를 깨달은 겁니다. 해능대사가 자기 존재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 단경이다. 이 단경이 해능대사, 나무꾼, 무식한 나무꾼 해능이 자기 존재 원리, 해능대사의 존재 원리를 깨치고 우리에게 우리 보고도 깨치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나무꾼이 깨치고 우리한테 알려줬으니까 우리보다 무식한 스님이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깨달을 수 있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당연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당연히. 우린 문자를 알잖아요. 해능대사는 이걸 몰랐다니까요. 우린 그걸 잘 알잖아요. 육조당경은 종교, 인종, 이데올로기, 민족 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 여기에 담긴 내용은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중도와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놓은 거예요. 이걸 믿을 것이죠. 제가 지금 계속 중도 연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중도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놓은 것이다. 이 본문이 전부 중도 연기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건강경도 제가 중도 연기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 연기를 알고 보면 건강경도 어렵지 않고 육조당경도 어렵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해능대사가 설한 이 중도와 연기는 바로 부처님이 깨달은 세계이다. 우리도 중도와 연기를 깨닫게 되면 매일매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물론 세상 어디에나 갈등하고 싸우는 일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싸우는 것이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도 뭐 광화문에서 뭐 굉장히 큰 데모가 일어났다 그러는데 이제 싸우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잘못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싸우는 건 의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우습게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싸움은 어디서나 있는 거예요. 싸움은. 그리고 싸워야 될 일은 싸워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려면 싸울 때는 싸워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전쟁이 터질만 하면 전쟁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안 터지면 다른 데서 문제가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거는 인연이니까. 그죠? 세상 모든 게 인연법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는 건 터질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끄럽고 복잡한 것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전쟁과 갈등과 싸움을 해결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해결. 아시겠어요? 우리 도마님들도 이제 뭐 며느님들이나 사위나 또는 아들이나 또 부부 사이에나 이렇게 갈등 빚고 싸우는 것은 의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피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하되 거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갈등을
중도의 지혜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화합하고 해결하는 지혜를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안 나올 때는 이 전쟁과 갈등, 상처가 깊어지고, 그게 깊어지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부 사이에는 도장을 찍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국가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싸우고 갈등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 인연이기 때문에 합니다. 거기서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그거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쪽에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회와 가정은 물론이고 더 축소해 보면 개인도 자기 내면에서 갈등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육조단경에 있다. 이것이 육조단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래서 육조단경은 인류의 행복지침서이다. 이거 밑줄 그으십시오. 육조단경이 뭐라고요? 우리의 행복지침서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갈등과 싸움과 다툼과 전쟁을 풀 수 있는 지혜의 지침이다. 그래서 이걸 고우 스님은 늘 행복지침서, 인류의 행복지침서, 종교를 초월해서, 민족,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만 잘 소통되면, 우리 흥국 씨 부인 같은 분도 언어만 소통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 특히 이제 인종과 국적이 다른 상태에서 결혼을 했을 때 이 육조단경은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흥국 씨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부인인데 같이 읽어줘요. 아시겠어요? 해볼 수 있겠죠? 하루에 한 페이지씩이라도 읽어줘요. 네. 같이 공부되고 사이가 돈독해지고, 먼 이역 만리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 안 그렇겠습니까? 잘 위해주고 잘 이제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국제결혼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단경은 인류 행복지침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무한히 행복하게 해준다. 여기에 육조단경의 가치가 있다. 이 문장이 좀 괜찮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불법에는 출가와 제가가 따로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고우 스님이. 부처님 법에는 출가, 제가 따로 없고 또 종교도 따로 사실은 없어요. 불교는 그래서 불교는 해능대사 역시 모양으로 출가와 제가를 나누지 않았다. 부처님 법을 믿고 그 가치를 알고 생활하면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은 집에 있어도 출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제가자들은 집에 있어도 공부 잘하면 마음은 출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고우 스님이 저보고, 제가 이제 고우 스님 만나가지고 중도 연기가 조금 이해돼가지고 막 출가에 대해서 약간 그런 적을 하니까, 이제 딸이 셋이었거든요. 피덩이 같은 딸이 셋인데 제가 출가를 고민하니까 고우 스님이 제가에서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고 좋은 역할을 하면 되지 꼭 출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인데 이제 위로해주는 말인 본문으로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렇지. 제가 하면서도 머리 기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은 저는 약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좀 언짢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지금 약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생활을 한다면 이는 출가를 할 수 없다. 그렇겠죠? 그러니 이거 참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그러니 육조단경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고스님 한 말씀이에요. 큰 스님이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육조단경은 마음 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이것을 알고 열심히 하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기 2557년 육조 해능대사 열반 1300주기를 맞아 문수산 근보함에서 고우. 그래서 마침 이 책을 내는 해가 육조 스님께서 돌아가신 지 1300주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 뜻을 좀 의미 있게 냈거든요. 예.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